안녕하세요. 착한 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신뢰의 과학. 지은이는 피터 H. 킴, 조직행동학자,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마셜 경영대학원 경영 및 조직학 교수. 나는 한국에서의 삶의 경험이 거의 없다. 2살 때 부모님을 따라 떠나온 이후로 딱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을 뿐이다. 아버지는 꿈꾸는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중년에 가까운 나이에 영어는 조금밖에 할 줄 모르는 남자가 아내와 2 어린아이를 데리고 한국을 떠나 남미를 거쳐 이제껏 받은 교육도 무의미해지고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도 희박한 미국 땅에 정착하기까지 2년의 여정을 어떻게 버텼겠는가. 수많은 다른 이민자처럼 아버지는 미국이 약속으로 가득한 나라이며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술을 못 마시는 아버지는 바텐더가 됐고 어머니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다. 마침내 2분은 작은 사업을 시작할 만큼의 돈을 모았다. 하지만 그 작은 가게를 꾸려나가는 동안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강도와 폭행을 당했다. 우리 가족은 더 안전한 지역과 더 나은 학교를 찾아 몇 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며 천신만고 끝에 그럭저럭 괜찮은 집을 한 채 장만했다. 하지만 몇 년 뒤 결국 사업이 실패하면서 집을 압류당했고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을 따서 자신은 결코 살 여력이 없는 값비싼 집들을 팔며 생계를 이었고 아버지는 운전기사로 임시직을 구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근무 중 강제로 너무 무거운 짐을 드는 바람에 척추를 심하게 다쳐서 남은 수십 년 동안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신세가 됐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매번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자주 깨지고 부서지든 상관없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당신이 누구고 어디서 태어났든 우리는 모두 신뢰가 깨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 우리 아버지처럼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삶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으나 어쩔 수 없는 주변 여건 때문에 겨우겨우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 편이라고 믿었던 친한 친구, 동료, 인생의 반려자에게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다. 당신은 신뢰성을 의심받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도 알 것이다. 당신이 한 일이나 하지 못한 일 때문에 아니면 했다는 오해 때문에 인간관계, 평판, 미래의 희망이 무너지는 쓰라림을 겪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든 우리는 모두 상실감과 배신감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러한 경험으로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건 그런 의미다. 사회에서 신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신뢰는 우리가 사회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을 헤쳐나가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데도 내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나 학자로서 이 주제를 연구하며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타인을 신뢰할 만한 인물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데에 매우 서툴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더 나은 삶을 찾아 이리저리 자주 이사를 다녀야 했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점을 어렴풋이 느꼈다. 낯선 이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서로를 신뢰하거나 불신하게 되고 이런 결정의 바탕이 되는 신념은 왜 그렇게 틀릴 때가 많은가? 이것이 내가 지난 20년간 이러한 의문을 탐구해온 이유다.
인생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신뢰성을 끊임없이 잘못 판단하며 특히 자신의 신뢰성을 의심받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는 더욱 서툴다. 정말 나쁜 소식은 이 문제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가 감소했다고 느꼈고 75%는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UN 경제사회국의 2021년 보고서 역시 국가별로 큰 편차는 있으나 공공기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결론 내렸다. 뜻밖일지도 모르지만 사회 내의 근본적인 신뢰 문제는 초기에 신뢰를 쌓지 않아서가 아니다. 우리는 의외로 낯선 사람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뢰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신뢰 문제는 오히려 그 높은 초기 신뢰가 몹시 무너지기 쉽다는 데서 생겨난다. 단 한 번의 의심스러운 사건, 근거 없는 의혹, 조용히 쑥덕이는 소문으로도 신뢰는 무너진다. 이 책에서는 신뢰를 결정짓는 두 개의 강력한 요소를 통해 복잡한 연구 결과를 설명할 것이다. 첫 번째는 역량, 즉 누군가에게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과 대인관계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다. 두 번째는 도덕성, 즉 누군가가 용납할 만한 일련의 원칙을 지키리라는 믿음이다. 우리는 타인을 인지할 때 이 두 요소를 상당히 다르게 해석한다. 역량에는 긍정적인 편향이 개입된다. 무능한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가정해 어떤 사람이 단 한 번의 성공적인 성과를 내면 이를 신뢰할 만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아주 유능한 사람이 가끔 평소보다 수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낸다고 해도 그것이 무능의 신호임을 기꺼이 무시하려고 한다. 하지만 도덕성의 경우에는 그 편향이 반대로 바뀐다. 도덕성이 높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부정직한 행동을 삼가는 데에 반해 도덕성이 낮은 사람은 보상에 따라 정직하거나 혹은 부정직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직관적으로 믿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누구든 가끔은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단 한 번의 정직한 행동을 높은 도덕성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도덕성이 낮은 사람들은 부정직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해 단 한 번의 부정한 행동도 낮은 도덕성의 신호로 여긴다. 우리는 대체로 신뢰가 0에서 출발하고 시간이 지나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수록 서서히 쌓인다고 믿는다. 이런 접근법이 분별 있고 합리적이라고도 믿는다. 사회과학자들은 명확한 보증이 없다면 타인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러한 시각은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두 사람 중 한 명인 올리버 E. 윌리엄슨의 연구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경제학자들이 신뢰에 관심이 많은 건 신뢰가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신뢰가 부족한 상태는 대개 임금, 수익, 고용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경제학의 전 분야가 가정하듯이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선호를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윌리엄슨이 지적한 대로 거기에는 우리가 요청을 받으면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합의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전제도 깔려 있다. 이에 반해
인간이 기회주의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선호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기만적인 속임수도 쓴다는 뜻이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에 방해가 되면 진실을 말하거나 책임감 있게 행동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거래비용 경제학자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신뢰를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전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사회과학자들은 신뢰를 다른 사람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치를 바탕으로 취약함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로 이루어진 심리 상태라고 정의했다. 10대 딸아이를 데이트에 내보내면서 그 자리에 동행하는 것은 딸아이의 남자친구를 신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진정한 신뢰에는 남이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취약함을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우리에겐 일단 믿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낯선 이에게 놀라운 정도로 높은 수준의 신뢰를 보여준다는 사실이 과학적 증거를 통해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 최근의 보고서에 따르면 구직자의 30에서 78%가 이력서에 거짓말을 한 적이 있음을 인정했고 그중 대다수는 끝내 발각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는 지원자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그 지원자를 얼마나 신뢰할지 결정해야 한다. 신뢰의 전통적인 사고 관점에서 보면 결론은 간단하다. 지원자는 취업에 성공하려고 면접에서 하는 말의 일부 혹은 전부를 쉽게 꾸며낼 수도 있는 낯선 사람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행동은 지원자의 주장을 별도로 검증하기 전에는 지원자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에서 드러난 사실은 이와 달랐다. 신뢰 연구자들은 낯선 사람에 대한 초기 신뢰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를 밝혀냈다. 첫째, 타인에 대한 초기 신뢰는 특정 인물보다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 낯선 사람에 대한 초기 신뢰에 영향을 끼치는 두 번째 요소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각자의 성격적 특성 때문에 남을 곧잘 신뢰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성향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눈에 무모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는 대체로 전혀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심리학자 줄리언 로터는 남을 잘 믿는 사람들은 불행, 갈등, 부적응을 겪을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남을 잘 믿는 것이 어수룩하거나 바보 같다는 의미라면 남을 잘 믿지 않는 성향의 사람들보다 더 쉽게 타인에게 속아 넘어가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이 연구 결과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파헤친 다른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연구가 던지는 기본적인 메시지는 자기 자신과 세상, 미래를 정확하게 인식할 때보다 과할 만큼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세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행복과 무관하다. 오히려 이 둘은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과 상황 통제력, 자신의 미래에 대해 비현실적일 만큼 긍정적인 견해를 갖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긍정적인 착각은 대체로 행복감을 높인다. 물론 긍정적인 착각도 너무 비현실적이면 해롭다. 하지만 일반적인 근거에 따르면 긍정적인 전망으로 치우치는 편이 대체로 더 유익하다. 그렇게 착각하면 더 행복한 기분이 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투자하거나 더 나은 직장에 도전하는 등 건강한 행동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에 몰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타인의 신뢰성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 로토의 연구에서 남을 잘 믿는 사람들은 불행, 갈등, 부적응을 겪을 가능성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남을 잘 믿는 사람이든 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그를 친구로 생각할 가능성이 더 컸다. 그리고 남을 믿어주면 신뢰를 받은 사람이 더욱 믿을 만하게 행동하도록 북돋을 수 있고 실제로 긍정적인 기대치에 보답할 수 있다는 증거도 있다. 마지막으로 초기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이유는 신뢰가 형성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한 연구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뢰도를 평가할 때 최대 10가지 특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시간적 여유, 즉 필요할 때 곁에 있는가. 역량, 즉 특정한 과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가. 일관성, 즉 믿음직하고 예측 가능한가. 신중함, 즉 비밀을 지킬 수 있는가. 공정함, 즉 남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대하는가. 도덕성, 즉 정직하고 도덕적인 성품인가. 신의, 즉 내 편이 되어줄 것인가. 열린 마음, 즉 생각과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해줄 것인가. 약속 이행, 즉 내뱉은 말을 지킬 것인가. 수용력, 즉 내 생각을 받아들여 줄 것인가. 우리는 정치 성향, 직업, 거주 지역, 출신 학교처럼 속해 있는 집단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릴 때가 많다. 소문에 너무 쉽게 의존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대중적 이미지를 선뜻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이, 성별, 민족, 키, 몸무게, 매력과 같은 인구 통계학, 신체적 특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넘겨짚을 때가 많다. 이 모든 단서는 낯선 사람을 만난 후 처음 몇 분 안에 혹은 심지어 만나기도 전에 얻을 수 있으며 그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지표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부정확한 정보가 많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모이기 전까지만이라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가 쉽다. 하지만 신뢰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초기 신뢰의 세 가지 요소, 즉 각각의 동기, 기본 성향, 타인에 대해 습득하는 순간의 인지 단서를 모두 고려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타인의 신뢰도를 빠르게 평가하는 성향이 결국 양날의 검이 된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신뢰해도 좋을 만한 사람에 대한 신뢰를 보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신뢰해서는 안 될 사람을 믿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세 가지 요소의 최종적인 효과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좀 더 신뢰하게 만든다. 그렇게 하는 편이 대체로 더 이익이라는 증거도 있다. 아무 신뢰도 없는 상태에서는 협력이 거의 불가능하다. 다른 일을 전부 제쳐두고 남을 감시하며 자신을 지키는 데에 모든 시간을 바쳐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가 자신을 신뢰하면 그 신뢰가 옳았음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신뢰감을 주는지 스스로 아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 인식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대신 신뢰감을 주게 생긴 이미지에 부합하고 싶어서 정직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더 컸다.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에게 더 잘 대해주며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행동에 보답하도록 격려한다. 신뢰받는 사람은 그 신뢰를 착취의 기회로 보지 않고
미래를 위해 보존해야 할 귀중한 자산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요컨대 높은 초기 신뢰도를 보이는 게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성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 초반에 타인의 신뢰도에 대해 과할 만큼 긍정적인 믿음을 품을 경우 그 사람이 자기 실현적 예언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뢰의 작동 방식과 현실에서 많은 이들이 신뢰와 관련해 내리는 선택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아주 적은 정보를 바탕으로 누군가를 선뜻 신뢰하는 행동은 예외가 아니라 표준이다. 우리는 이 높은 초기 신뢰도 덕분에 쉽게 친구를 사귀고 직장을 바꾸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별다른 호신용품 없이 낯선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성공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신뢰 수준과 번영 사이에는 매우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높은 초기 신뢰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회생활 범위는 굉장히 좁아지고 더 넓은 세상을 탐색하는 노력은 상당히 버거워질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를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호를 예리하게 감지해내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타인에 대한 의혹이 정확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람들은 그 근거 없는 의혹을 선뜻 믿으려 한다. 신뢰가 깨지기 쉬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타인을 신뢰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손실에 똑같은 무게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익보다 손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1932년 시작된 악명 높은 터스키기 실험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성인 매독의 자연적인 진행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자들은 무료 진료를 약속하며 엘라베마주 메이컨 카운티에서 600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을 모집했다. 399명은 잠복 매독에 걸린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201명은 성병에 걸리지 않은 대조군이었다. 그러나 참가자들에 대한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43년부터 페니실린으로 매독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이후에 실명, 정신장애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으며 사망자 수는 점점 늘어났다. 그러다 1972년 AP통신이 이 실험을 보도하며 공분이 일어난 후에야 실태 검토를 위한 임시 자문단이 꾸려졌다. 자문단은 이 연구가 윤리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보건과학 담당 차관보는 마침내 연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가 의료계를 여전히 불신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지금도 터스키기 실험이 거론된다. 이 실험은 거의 40년 동안 진행됐고 많은 사람이 살면서 직접 전해들었을 만큼 근래에 벌어진 사건이었으며 AP통신 보도로 대중의 항의가 빗발친 후에야 실험이 중단됐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신은 이해할 만하다. 이 불신의 의미는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위기 중 특별히 더 중요해졌다. 전염병 대유행이 비백인들에게 훨씬 큰 피해를 주었음에도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의 일부 구성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흑인들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 미국 백인들보다 2배 더 빠른 속도로 죽어가는 중인데도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 정신과 의사 베셀 반 데어 콜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집필한 베스트셀러 몸은 기억한다에서 아주 상세하고 강렬하게 설명한 것처럼 트라우마 경험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증상을 일으킨다. 트라우마 사건과 조금이라도 닮은 외부 자극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중 한 예다. 오래전 군복무가 끝난 참전 용사들은 어쩌다 큰 소음을 듣게 되면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되고 투쟁 도피 반응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힘겨워한다. 트라우마 경험을 조금이라도 제어하고 싶은 마음에 안 좋은 습관을 키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동 성학대 피해자들은 청소년기에 자기 파괴 성향, 자해와 자살 생각, 자살 시도에 끊임없이 시달린다. 이러한 경험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쳐 결국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우리는 모두 경험을 통한 학습으로 무엇이 보상을 가져다주고 무엇이 나에게 해를 끼칠지 유추하도록 조건화되어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러한 유추가 궁극적으로 타당한가이다. 특히 각자의 경험은 저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그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그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에 훨씬 민감하며 그래서 의심스러운 사건에 대해 남다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어떤 분야든 자신의 안녕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인식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반응이 지나치다며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이 경계선에 어느 쪽에 위치하느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리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 결과적으로 사건을 인지한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입은 피해나 신뢰 위반 여부를 평가할 최적의 위치에 있는지는 몰라도 누구에게 잘못이 있고 위반 혐의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이런 종류의 사고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복잡한 요소 때문에 신뢰가 위반된 후 다시 회복하기란 초기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며 용서나 향후 위반을 방지하는 일보다 더 어렵다. 미국 심리학회는 용서를 잘못을 저질렀거나 부당한 언행으로 상처를 주거나 그 밖에 어떤 식으로든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적의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제쳐두는 행위로 정의했다. 용서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줄여 피해를 본 사람들의 정신, 신체적 건강을 높인다는 증거도 늘고 있다. 그러나 용서가 반드시 화해를 수반하거나 가해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지거나 가해자가 손해를 인정하는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용서란 피해자가 스스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공감과 이해의 자리에 도달하는 과정일 뿐이다. 용서한다고 해서 신뢰나 관계를 반드시 재정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82년 9월 29일 시카고 지역에서 청산가리가 주입된 타이레놀 복용 후 3명이 사망했고 7명의 희생자를 내는 독극물 파동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끝내 해결되지 않았고 비난을 퍼부을 용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중의 분노는 곧장 존슨앤존슨으로 향할 것 같았다. 그러나 존슨앤존슨은 타이레놀을 전량 회수하고 대중들에게 그 약을 먹지 말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국가경보를 발령해 책임감 있게 사태를 수습했다. 이러한 조치로 회사는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떠안았지만 빠르게 타이레놀 브랜드를 재확립하는 한편 청산가리 공포 속에서 잃었던 시장 점유율도 되찾을 수 있었다. 이처럼 비극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개념은
이후 경영대학원, 위기관리 컨설팅 기업, 심지어 미 국방부에서도 가르치는 위기관리법의 모범이 되었다. 위기관리 분야에서는 조직이 그 조직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파괴적인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대한 관심사다. 이는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지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타이레놀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간단 명료하다. 존슨앤존슨은 청산가리 주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취했다. 이것은 기업이 이 사건을 유감스럽게 여기며 이런 훼손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벌어진 상황을 책임지려는 노력은 위기관리 관점에서 신뢰 회복에 분명한 도움이 된다. 로이 르위키와 베스 폴린, 로버트 라운트 주니어는 이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과의 6가지 기본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1. 유감 표현. 잘못에 대해 얼마나 미안한 마음인지 표현한다. 2. 해명. 잘못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한다. 3. 책임 인정. 잘못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4. 회개 선언.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5. 보상 제안. 신뢰 회복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6. 사면 요청.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사과는 반성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그러나 사과는 잘못을 확정한다는 점에서 해로울 수 있다. 사과하는 사람이 신뢰를 잃을 만한 짓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도덕성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더 무게를 둔다. 한 번 정직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그것을 도덕성의 신호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도덕성이 낮은 사람은 꼭 부정직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여겨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부정직하게 행동하면 그것을 낮은 도덕성의 신호로 여긴다. 형법에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를 범이라고 하는데 라틴어 원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범죄의 고의라는 뜻이다. 이런 고의적인 마음 상태가 있어야만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르려고 의도한 경우 혹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범죄가 저질러질 수 있음을 아는 경우와 그럴 의도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후자의 상황은 가령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을 몰랐거나 자신의 행동이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 상황임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예를 들어 총이나 칼 등의 무기로 위협당한 경우에 벌어질 수 있다. 즉, 위반의 고의성에 따라 역량 문제와 도덕성 문제로 나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의도를 판단하려면 심각한 논쟁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사건의 경위에 동의하고 명백한 피해가 발생했고 모두가 사건에 대해 똑같은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위반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서사를 쉽게 만들 수 있다. 범죄자가 정말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머릿속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어느 서사가 옳은지 합리적인 사람들도 저마다 이견을 보일 수 있다. 미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6에서 12인의 배심원단에게 이 주관적인 판단을 맡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배심원 개개인이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경,
경험, 선입견, 직관을 바탕으로 각자의 의견을 낼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한다. 장시간의 토의 끝에도 배심원 전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렇기에 사법 시스템은 형사사건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라는 기준을 유죄 판결의 높은 문턱으로 사용함으로써 오류를 저지를 가능성을 낮추는 의도적 선택을 내렸다. 사법 시스템의 이 복합적인 접근법과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고의성을 판단하는 방식을 비교해보자. 우리는 그만큼 체계적이고 신중한가? 사건의 경위에 대한 다른 설명도 동등하게 참작하려고 노력하는가?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에 과거의 경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가? 독특한 의견 차이를 통합해서 좀 더 견고하고 방어 가능한 판단으로 수렴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논의하려고 노력하는가? 그 모든 노력 후에도 추론이 여전히 잘못될 가능성을 받아들이는가?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범죄의 책임이 있는가와 피고인이 범죄의 발생을 의도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 모두에 그렇다라는 답이 나와야 한다. 이에 반해 신뢰 회복에 관한 연구에서는 단순하게 신뢰 위반을 저질렀다면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의도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취급해 위반이 왜 발생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신뢰 위반 이후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위반자 본인 못지않게 신뢰를 배반당한 사람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도덕성 기반의 위반을 저지른 사람이 사과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사과하면 그 사람을 덜 호의적으로 평가한다. 이 결과가 암시하는 바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사과한 사람을 처벌하기를 원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범죄 사실을 부인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이다. 물론 부인이 실제로 더 나은 선택일 때가 있다. 과학기자 벤 캐리가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이야기했듯 암 진단처럼 감당하기 힘든 소식을 들었을 때 부인은 방어장치 역할을 한다. 이뿐만 아니라 슬픔과 트라우마를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이 오늘날 많은 심리학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리는 일단 사실을 부인하며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고 정신이 무의식 중에 괴로운 정보를 처리할 기회를 주어 심리적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진정 사과라면 내 연구 결과는 대단히 우려할 만하다. 사람들은 대개 도덕성 기반의 신뢰를 위반하고 사과하는 사람을 다시 신뢰하기 어렵다고 여긴다. 앞으로 그 사람과 어떠한 일도 함께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위반자에게 굳이 사과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고 말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러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상대방에게 지은 죄를 부인하는 편이 더 낫다는 숨은 메시지를 크고 또렷하게 보내는 셈이다. 애초에 도덕성 기반의 위반을 저지르면 신뢰가 크게 손상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인을 했든 인정하고 사과를 했든 더 떨어질 신뢰도가 없기 때문이다. 거짓말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가 처음부터 정직하게 대처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그리 크지 않다면 지원자는 당연히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말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할 것이다. 손해볼 것이 없지 않은가? 특히 거짓말이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위반자들은 우리의 반응을 살펴가며 거짓말할 빌미를 얻게 된다. 우리는 일단 믿고 나서 의심한다.
처음에 믿음이 틀릴 수도 있는 이유를 찬찬히 살펴볼 시간, 정보, 동기가 불충분할 때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만 의심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사소한 결정을 내릴 때나 시간이 촉박할 때는 이 방법이 합리적일 수 있다.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고전적인 연구에서 심리학자 존 달리와 데니얼 베스는 누가 봐도 독실한 이 집단이 흔쾌히 남을 돕는 일에 나서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캠퍼스의 다른 건물에서 짧은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실험을 설계했다. 그리고 가는 도중 학생들이 초라한 옷차림으로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마주하게끔 만들었다.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달리와 베스는 참가자들이 보여준 신앙심의 깊이와 그들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왔는지 사이에서 상관관계를 찾지 못했다. 이 참가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말지의 차이를 가져온 유일한 요소는 그들이 느낀 시간 압박이었다. 긴급도가 낮은 실험 조건에서는, 즉 참가자들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난 뒤 강연을 할 시간이 충분한 경우에는 63%가 도우려고 발걸음을 멈췄고, 긴급도가 중간인 실험 조건에서는 그 비율이 45%였으며 긴급도가 높은 실험 조건에서는 10%만이 발걸음을 멈췄다. 참가자 모두 자신의 삶을 신에게 바치기로 한 사람들이었는데 주어진 시간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처지의 낯선 사람을 도와주기로 한 비율이 63%에 불과했다는 심란한 관찰 결과는 일단 제쳐두기로 하자. 이 연구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인격 차이보다도 상황의 구체적인 요소, 예를 들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데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윤리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한 착각이다. 전기 충격을 가하는 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돕지 않는 선택, 다른 사람을 폄훼하려는 의지, 속임수를 쓰거나 도둑질할 결심 등 그 무엇이든 착한 사람이라도 많은 이들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행동을 제법 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수한 실증 연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범죄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에 관한 공적 논의는 지금도 뜨거운 논란거리다. 보복이나 억제를 위해 그들을 처벌해야 할까? 아니면 범죄자를 교화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의 관점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현실적으로 어느 한쪽도 완전히 적합하지 않고 양쪽의 목표가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복을 염두에 둔 가혹한 구형은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심지어 재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교화를 염두에 둔 구형은 그 행동을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달하지 못하거나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효과적인 억제력으로 작용하지 못해 실패할 수 있다. 미국은 범죄율의 변화 때문이라기보다 법과 정책의 변화 때문에 전 세계에서 투옥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미 전역의 교도소 수감자 수는 220만 명으로 지난 40년 동안 500%나 늘었고 초만원인 교도소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문제의 일부 원인은 정의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상충한다는 데에 있다. 가장 폭넓은 의미에서 정의는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정말로 어떤 의미인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정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분배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다. 분배적 정의는 보상 할당과 관련이 있고 응보적 정의는 처벌 방법과 관련이 있다. 응보적 정의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 즉 저지른 잘못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출애굽기 21장 24절 눈에는 눈이라는 문구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 관점에서 범법자는 끼친 피해에 따라 응당한 벌을 받을 뿐이다. 사회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처벌 대신 눈에는 눈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그의 베스트셀러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적절히 설명했듯이 우리의 직관은 훨씬 더 즉각적이고 기계적이다. 신중한 사고가 직관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특수한 경우로 이를테면 더 신중하게 사고에 할애한 시간, 정신자원, 동기, 기회가 있을 때뿐이라는 사실이 수많은 증거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다. 우리는 처벌의 적정선을 판단하는 데 매우 서툴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에 초점을 맞추면 얄궂게도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애플을 창립하기 전 워즈니악은 휴렛 패커드에서 일했고 잡스는 아타리에서 일했다. 둘은 오랜 친구 사이였다. 잡스가 아타리의 클래식 게임 퐁의 후속작으로 1975년 출시 예정인 브레이크아웃이라는 1인용 벽돌 깨기 게임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게 됐는데 당시 시장에서 더 실력 있는 엔지니어로 알려져 있었던 워즈니악에게 도움을 청했다. 워즈니악은 기회를 준 잡스에게 고마워했지만 잡스는 그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잡스는 워즈니악에게 개발을 완료할 시간이 나흘밖에 없으며 되도록 적은 칩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칩을 적게 사용하면 보너스가 있다는 사실을 워즈니악에게 말하지 않았고 나흘이라는 기한은 잡스가 협동농장에 가서 사과를 수확하려고 임의로 정해준 것이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워즈니악은 회사 일을 하면서 잡스가 부탁한 추가 작업을 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해야만 했다. 잡스는 상대적으로 한 일이 없었는데도 워즈니악에게 수고비의 절반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챙겼으며 보너스는 전액 독차지했다. 워즈니악은 10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이 애플을 세워 눈부신 성공과 부를 이룬 뒤였음에도 워즈니악은 그때 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프다고 시인했다. 워즈니악은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더라면 내가 그냥 줬을 텐데요. 어쨌든 잡스는 그의 친구였고 워즈니악에게 흥미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지만 잡스는 친구를 심각한 방식으로 이용했다. 우리 연구팀이 실험을 통해 풀고 싶은 궁금증은 두 가지였다. 첫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착한 행동과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둘째, 사람들의 인식과 정작 그런 행동을 한 본인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실험 결과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전에 한 착한 행동이 도덕적 신용으로 남아서 나중에 저지른 잘못의 영향을 상쇄시켜 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그 행동을 관찰한 사람들은 이전의 착한 행동을 되돌아보고 그 행동이 진정 착한 행동이었는지 의문을 품는 식으로 잘못에 반응했다. 관찰자들은 초반의 착한 행동을 도덕적 신용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반자가
처음부터 나쁜 행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계획한 흉악한 계략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영향으로 관찰자들은 위반자가 예상하는 수준보다 위반자를 훨씬 더 도덕성이 낮고 신뢰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 실험 결과에 의하면 워즈니악은 당연히 잡스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잡스를 도덕적이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바라보기가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다. 반면 잡스는 자신의 행동을 엄청난 성공을 일궈낸 둘의 관계에서 일어난 사소한 마찰 정도로 합리화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잡스가 워즈니악에게 온갖 기회를 주었고 그 기회로 워즈니악이 엄청난 부를 얻게 됐으니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마찰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워즈니악의 입장에서 그 속임수는 둘의 관계의 근본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심각한 배신을 의미했다. 워즈니악은 이 일을 계기로 잡스가 그동안 보여준 착한 행동에도 숨은 동기가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워즈니악이 신뢰가 깨졌다고 여겨 그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더라도 잡스가 이를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잡스가 이전의 좋은 행동으로 나쁜 행동이 상쇄된다고 믿었다면 이런 일로 배신감을 느끼는 워즈니악이 오히려 너무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워즈니악이 속마음을 표현했다면 잡스가 관계를 회복하려고 어떤 시도를 하든 소용없었을 것이고 잡스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워즈니악에게 인내심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이 공정하고 일관성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와 타인을 판단할 때 몹시 일관적이지 못한 잣대를 들이댄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서도 남들은 자신보다 덜 도덕적으로 대응했을 것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또한 자신이 잘못을 뉘우칠 때보다 남들이 보여주는 뉘우침의 신호를 깎아내릴 가능성이 훨씬 크다. 관찰자들은 최악의 행동이 범죄자의 인품을 가장 솔직하게 말해주는 신호라 여기고 그 순간을 빌미로 범죄자의 다른 좋은 행동들을 다시 생각해보며 그 결과 그를 훨씬 가혹하게 처벌하려고 한다. 이것이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방식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다. 누군가 일부러 잘못을 저질렀다고 믿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한 모든 선행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그 착한 행동을 더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착한 행동에 어떤 사악한 동기가 깔려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눈동자 색깔이나 심지어 추상미술을 좋아하는 취향처럼 임의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자신을 재빨리 특정 그룹으로 분류하고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구분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을 편애하고 그 테두리 바깥의 사람을 희생시킨다. 이것은 우리가 자원과 기타 혜택을 할당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똑같은 대립 상황을 보고도 상대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굳게 믿도록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서로 다른 그룹 사이에서 신뢰를 쌓는 것보다 그룹 안에서 신뢰를 쌓기가 훨씬 수월하고 신뢰가 깨진 후 회복하려 할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명백한 증거에 따르면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덜 호의적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 중요하지 않았던 구별이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띠면서 그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극도의 잔악 행위를 서슴지 않는 일도 쉽게 벌어진다. 1947년 8월 영국이 마침내 인도 식민 지배를 끝냈을 때 일어난 일을 생각해보자. 인도의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영국의 식민 통치라는 공동의 적이 없어지자 인도 내 힌두교도와 무슬림 교도들은 재빨리 서로에게 등을 돌렸다. 끔찍한 약탈, 강간, 살인이 자행됐고 수많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 국경을 넘었다. 결국 인도는 힌두교가 다수인 인도와 새로운 이슬람교 국가인 파키스탄으로 분리됐다. 역사가 윌리엄 달림플은 힌두교도와 무슬림교도 사이의 적대감이 불과 지난 20년 사이에 자리 잡은 것임을 지적했다. 그전까지 인도에서 두 종교는 거의 하나로 녹아든 상태였다는 것이다. 19세기의 인도는 종교 집단보다 전통, 언어, 문화가 우선하는 곳이었고 사람들은 종교적 신념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다. 영국은 인도의 종교 분열을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이러한 융합 상태를 서서히 무너뜨려 인도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했다. 따라서 힌두교도와 무슬림교도가 단결에 맞설 수 있는 공동의 적이었던 영국이 사라지자 이들 종교 집단이 서로를 새롭게 부상한 위협으로 인식한 것이다. 집단을 활성화하고 결속력을 다지기에 외부자를 괴물로 묘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들이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든 경쟁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든 똑같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위협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할 이유를 얻고 공통된 대의를 통해 자부심과 동지의식, 명분을 찾게 된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가 위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용자는 알고리즘에 따라 자신이 이미 보유한 관점에 계속 노출되고 근거 없거나 극단적인 관점이라도 서로 지지하게 되므로 감정이 격앙되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사용자 중에서 아무리 가당찮은 의견이라도 생각이 비슷한 소수가 서로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더 이상 주변부에 머물지 않고 점점 커져 하나의 세력을 만드는 일원이 된다. 지지하는 주장을 밀어주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살을 덧붙이는 동안 그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더 나아가 훨씬 더 극단적인 의견까지 지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의리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처음의 신념이 무엇이었든 이것은 급진화가 이루어지기에 안성맞춤인 환경이다. 분노를 자극하는 시나리오가 있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할 수만 있다면 집단이 폭도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고려하도록 집단을 구성하는 대신 같은 견해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느라 그 다채로움을 걸러낸다. 우리의 도덕 원칙은 생각보다 신중한 형태의 사고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이 점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독자들에게 다음 시나리오를 읽고 생각해 보라고 했다. 줄리와 마크는 남매지간이다. 그들은 대학교 여름방학 때 프랑스를 함께 여행 중이었다. 어느 날 밤 둘은 해변 근처의 오두막집에 단독으로 머물게 됐다. 그들은 둘이서 성관계를 해보면 흥미롭고 재미나겠다고 생각했다. 줄리는 이미 피임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마크는 혹시 모르니까 콘돔도 사용했다. 두 사람 모두 성관계를 즐겼지만 다시 하지는 않기로 했다. 둘은 그날 밤의 일을 비밀에 붙이기로 했고 그 때문에 더욱 서로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다.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이트는 이 시나리오를 읽고 의견을 표명해달라고 요청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곧바로 남매가 성관계를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 이유를 찾기는 어려워했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근친의 위험을 지적했지만 남매가 두 가지 형태의 피임 방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이 경험으로 남매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어떤 사람들은 남매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매가 이 일을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도 남들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결국 대다수는 잘 모르겠네요. 설명은 할 수 없지만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알겠어요. 와 같은 식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마무리했다. 이 실험 결과는 도덕적 판단이 신중한 도덕적 사고의 토대 위에서 내려지는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그보다는 직관을 바탕으로 일단 판단을 내린 후에 도덕적 사고가 이루어질 때가 많다. 하이트의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즉각 도덕적 판단을 내렸지만 이후 자신의 직관을 설명할 그럴듯한 이유를 찾기 힘들어했다. 요컨대 다른 사람들의 도덕적 감수성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덕적 감수성은 인간의 진화 역사에 의해 새겨지고 구체적인 양육 환경에 의해 형성된 자동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에서 비롯된 것이다. 도덕 원칙으로 인한 분열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는 옳고 상대방의 가치는 틀렸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나와 같은 원칙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도덕성이 높으니 그 원칙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도덕성은 틀림없이 낮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도덕 원칙이 상충한다는 건 단지 사람들이 똑같은 도덕 원칙에 다른 우선순위를 부여했다는 의미다. 신뢰의 파수꾼 역할을 더욱 잘해내고 싶고 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더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의 잘못을 마주할 때 그 잘못이 왜 일어났는지 더욱 사려 깊게 생각해보고 반응해야 한다. 소설가 존 스타인백은 이렇게 밝혔다. 인간이란 연약하기 짝이 없는 허울 밑에서 선량해지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존재이다. 인간이 저지르는 대부분의 악행은 사랑에 이르려고 택한 지름길이다. 우리 대부분이 성자가 되려고 애쓰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당당하게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옳다. 지금까지 신뢰의 과학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의 주제는 신뢰입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인류 공동체가 존속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것을 사실로 가정하거나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인지 오류인지 알 수 없는 것을 진실로 가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행동하는 것은 인간 사고의 고유한 특징이죠. 이것은 고도의 추상적인 사고력이며 동물들은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능력 중 가장 위대한 능력이 믿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들은 상대의 행동을 보고 거기에 맞게 반응할 뿐입니다. 현존하지도 않고 사실 여부도 알 수 없는 어떤 정보를 의지해서, 즉 믿고서 행동하는 일은 없습니다. 동물은 철저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상대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반응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감정도 들어있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저 현실에 맞게 적응된 반응을 보일 뿐이죠. 사람은 신뢰 없이 살아갈 수 없지만 살면서 신뢰가 깨지는 일은 흔합니다. 신뢰하라 그리고 검증하라 라는 러시아 속담이 유명하죠. 이는 사람이 우선 낯선 타인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인간관계가 시작된다는 오늘 책의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관계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검증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과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로 타인을 믿고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양치기 소년 우화에서 보듯이 인간은 3번 정도 신뢰를 깨뜨린 상대는 더 이상 쳐다보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실수나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복잡한 상황 때문에 신뢰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주지만 3번이면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야구에서 삼진 스트라이크 아웃이 있는데 한때 미국에서도 형법 체계에 삼진 아웃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은 죄를 저질러도 약간 가볍게 처벌을 하지만 3번째 범죄를 저지르면 매우 강한 중형을 내리는 개념이죠. 삼진아웃 제도는 큰 잘못에 대한 큰 처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관용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두 번 정도는 실수나 잠깐 잘못 생각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 3번이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고의성과 반복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의 저자는 인간의 여러 가지 편향적 사고와 오류를 지적하면서 타인의 신뢰 파괴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기준처럼 섬세하고 다차원적인 분석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누군가의 신뢰 위반 행위, 즉 일탈 행위를 볼 때 즉각적으로 단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좀 더 깊게 사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속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을 확정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고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돼야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은 항상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씨앗으로 뿌린 작물이 가을에 100배의 수확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씨앗을 땅에 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추수할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불을 보듯 100%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삶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버, 즉 주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겠죠. 큰 믿음을 뿌리는 것은 큰 실망을 거둘 위험도 있지만 큰 수확을 얻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대와 믿음은 우리 각자의 삶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탁월해지고 위대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꿈을 안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타인도 신뢰하고 세상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더 보람차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신뢰를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신뢰 중의 으뜸은 자기 신뢰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